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베이크와 고어헤드입니다. 발베이크는 공격력을 투사하는 능력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발바이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수비입니다.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팀이 지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는 하지만 고어헤드 같이 올 시즌 공격력의 효율을 꽤 높이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어헤드가 원정에서는 부진한 편이기는 한데 참작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고어헤드는 원정에서는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박스 안으로 상대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잘 나오고 있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1위에서 3위 팀을 이미 원정에서 모두 만났기에 대진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매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등 고어헤드는 잡아야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꽤 잘해왔던 편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어헤드의 우세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원정에서 부진한 것은 대진운이 초반에 잘 따라주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수비를 할 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최대한 저지하는 퍼포먼스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트벤테와 네이메언입니다. 트벤테는 네이메언이 원정에서는 숙이고 들어가는 편이라 트벤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과 점유율 장악이라는 면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벤테가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지만 일단 네이메언이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도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을 저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이메언은 라인을 내리고 원정에서는 저실점 양상을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도 경기당 2골을 허용하는 페이스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빈약한 공격력은 그대로입니다. 바스도스트의 심장 문제로 인해서 마타손이 가지게 된 부담도 커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타손도 위트레흐트전 득점을 빼면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트벤테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원정에서 네이메언이 숙이고 들어가는 편이라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양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네이메언이 원정에서도 수비력이 썩 좋지 못한 편이라서 트벤테가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비테세와 헤이렌베입니다. 비테세는 꼴찌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헤렌벤을 상대로는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에는 화력이 살아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인데 헤이렌베가 원정에서는 상대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움직임을 잘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테세가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이고 공격력도 좋아지는 편입니다. 헤이렌베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정에서는 상대의 주도권 차지를 위한 움직임을 잘 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아약스, 알크마르 등 강한 팀을 많이 만난 탓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52%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테세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원정에서 헤렌벤이 상대의 점유율 확보 저지를 잘하지 못하는 편인데 비테세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진 경우에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력을 제법 회복하는 편입니다. 비테세가 꼴찌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헤렌벤을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AC 몬차와 토리노입니다. 몬차는 토리노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토리노가 공격력은 몰라도 수비력과 코어의 안정감은 본인들과 맞먹는 양상이 강하다 보니 몬차 입장에서도 공략이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토리노는 그나마 사나브리아가 킬러 역할을 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몬차는 넘버9 자리가 고정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토리노는 앞서 언급했듯이 몬차에게는 제법 강했습니다. 비공식 경기였던 친선 경기에서도 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선에 블라시치, 미란 축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장할 수 있던 상태입니다. 올 시즌 토리노는 이선 자원들의 전반적인 폼 저하로 인해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수비가 공격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삼고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몬차를 상대로 토리노가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올 시즌에는 과거처럼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토리노의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보움과 쾰른입니다. 보움은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라서 쾰른의 단순한 크로스 공격에도 좀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쾰른의 약점인 아주 호전적인 스타일을 공략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롱볼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쾰른이 공간을 많이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쾰른은 상대가 공중볼에 약해서 3대1로 이겼던 메넨글라트바흐전처럼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결국 헤더로 골을 넣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상대의 퇴장자도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헤더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젤케 같은 선수들도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움이 승리를 기록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매치입니다. 헤더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좀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수비,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입니다. 보움이 찌르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넓은 공간을 주는 쾰른의 특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르하브르와 AS 모나코입니다. 르하브르는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가면서 화력이 제법 따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아직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밀어붙이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하는 등 한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박스 안 슈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모나코를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듯합니다. 모나코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특유의 화력은 유지가 되는 편이라 릴에게 0대2로 당해버린 경기를 제외하면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리그에서 박스 안 슈팅의 비중을 가장 높이고 있는 팀이라 모나코가 득점력으로 실점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나코의 승리나 3.5오버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르하브르의 역습 상황이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높은 모나코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르하브르가 모나코 같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한 강호들을 상대로는 아직 전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나코의 화력도 원정에서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알메리아와 소시에다드입니다. 알메리아는 생각보다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으로 특히 왼쪽을 매개로 올리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은 레알도 제법 고전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꼴찌에 처한 이유는 여전히 수비 때문입니다. 세트피스와 역습 제어 등 여러 방면에서 기본적인 위치 선정조차 안 되는 느낌이 강한 상황입니다. 어느 팀과 붙든지 실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양 측면의 수비가 약점이고 특히 트라오레가 빠져버리는 우측면이 실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화력으로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잡아내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기는 할 듯합니다. 이미 알메리아와 비슷한 스타일의 라요나 역습으로 나서는 헤타페를 상대로 패하지 않으면서 화력을 잘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그리고 2.5오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매치입니다. 생각보다 홈에서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화력이 만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시에다드의 약점이 측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가 수비에서는 늘 불안한 구석이 있는 편이라 알메리아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헤타페입니다. 그라나다는 의외로 공수 전환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화력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생기는 공간을 찌르게 되면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헤타페가 기본적으로는 4-4-2의 안정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기는 하나 공격적으로 나서면 성과가 제법 나고 있어서 화력 하나만으로는 헤타페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헤타페는 그라나다의 아주 빠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써왔던 4-4-2의 전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도 마요랄과 그린우드의 힘으로 승리에 필요한 득점은 기록할 수 있는 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원정에서 XG 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빌바오나 셀타를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헤타페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4-2로 그라나다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마요랄과 그린우드를 활용한 공세 한 방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라나다의 수비는 늘 문제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수 전환의 빠른 이행으로 그라나다가 화력을 제법 보여주는 등 생각보다 2.5오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라스팔마스입니다. 오사수나는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60%대 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생각보다 난타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영향이 있는 듯한데 라스팔마스와의 점유 싸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공을 잡는 것에 비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생성을 어려워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라미레즈와 비에라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나 아틀레티코를 잡는 등 제법 괜찮은 흐름입니다.
사실 원정에서도 공을 잡아내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되고 있는 편이라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양상 정도는 보여주는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스팔마스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슬슬 공격력이 승리에 필요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올 시즌 오사수나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를 라스팔마스가 공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칼리아리입니다. 유벤투스는 애초에 빌드업에서의 유려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팀이기는 하나 그나마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라비오가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는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칼리아리의 박스 안수비가 부실한 편이라 이를 이용하면 나름대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백과 슈체츠니로 이뤄진 수비력은 제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상당히 화력을 잘 투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벤투스는 3백의 안정감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최대한 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칼리아리는 이와 반대로 상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높은 편이라 칼리아리의 입장에서는 유벤투스가 한 골을 넣고 유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가 신승 양상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의 박스 안 수비는 불안한 축이라 측면을 이용해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사하기만 하면 득점력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백의 안정감은 공격력과 별개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2.5언더를 함께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입니다. 팰리스는 에제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공을 운반하는 아예우는 나이 때문에 에버튼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플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트피스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 편이고 상대가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가 부족하기는 해도 팰리스의 압박 능력도 좋은 만큼 수비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튼은 에버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플레이가 수비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이 플랜이 상대의 오픈 플레이 파괴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는 편이나 문제는 박스 내에서 PK 헌납이나 자책골 등 불필요한 실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편입니다. 득점력이 크게 신뢰할 수준은 아닌 편이라 이런 사고 하나하나가 에버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이 오픈 플레이에서의 뭔가를 해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의 불필요한 실점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팰리스가 에버튼의 세트피스 전술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2.5언더 양상에서라도 팰리스가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뉴캐슬입니다. 본머스의 경우 생각보다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과감하게 압박 라인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강호들은 이 상황에서 생기는 라인 간격 이슈를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캐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고 본머스가 올라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중원과 수비에서 생긴 누수와 챔스 피로도라는 점이 변수가 될 듯합니다. 다만 아직 중앙에서는 롱스테프, 조엘링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이라는 단점을 1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머스가 올라오게 되는 타이밍에는 침투에 능한 윌슨, 킥이 좋은 알미론이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이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머스가 타이밍을 잡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뉴캐슬의 윌슨과 알미론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 이슈도 본머스의 현재 공격력 성과가 부족하고 뉴캐슬 미드필더진의 견고함으로 1차적으로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째 경기는 랭스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랭스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최근 2연무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상대의 화력을 잘 버텨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중원에서의 저돌적인 압박을 책임질 선수가 둘이나 빠졌다는 점이 치명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랭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하다는 점이라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면 화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올 시즌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랭스 중원의 누수로 인해서 이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을 쓰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물론 랭스가 꾸준히 거칠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유려함이 떨어지면서 미스가 나오면서 수비적으로 위기가 나오는 양상이 연출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하기는 할 것입니다. 랭스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강한 중원 압박을 수행할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을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도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중앙에서의 장악력과 유려함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입니다. 레알은 르디거도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센터백 치고는 키가 크지 않은 알라바 나초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태라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아킬레스건인 공중볼이라는 점에서 레알이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득점포가 나왔고 벨링엄이 쉰 상황에서도 3골을 넣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발렌시아의 경우 가야의 왼측면 공략과 두로의 헤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가 키는 크지 않지만 리그에서 넣은 골 중 4할을 헤더로 넣는 등 생각보다는 공중볼에서 약점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유의 플랜이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득점은 모두 속공으로 분류된 득점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공중볼이라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발렌시아의 주포도 공중볼에서 아주 약한 타입은 아닙니다. 2.5오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가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벌리입니다. 아스날은 이상하게 벌리를 상대로는 고전했습니다. 최근 5번의 매치에서 1승 3무 1패로 동률이고 그 경기들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비야를 밀어붙였지만 결정력 이슈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2대0이라는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일 듯 싶습니다. 그나마 은케티아가 약체를 상대로는 제법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벌리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경기들은 모두 션다이치 체제에서 만들어낸 경기들입니다. 거친 플레이와 롱볼로 아스날의 약점을 잘 후벼판 편이지만 콤파니 감독의 현재 전술은 아스날과 비슷한 전술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벌리가 아스날의 하위호환 팀으로 보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이 승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벌리가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이 있지만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 붙은 경기들이라 상성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벌리가 아스날을 괴롭힌 전술은 전임 감독의 수비와 롱볼이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 사실상 아스날이 체급으로 눌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루턴타운입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레시포드의 퇴장 이전까지는 제법 경기력이 좋았다는 점이 위안입니다. 일단 리그에서 14위 이하의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에게는 전승을 기록하는 등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기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경기에서도 공격력 부진으로 인해서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듯 싶습니다. 루턴타운은 질식 수비로 나설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들도 아예 내려와 버리면서 맨유의 공격진들이 떼거지로 부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격할 듯합니다. 다만 루턴타운도 롱볼로 앞으로 붙여주는 것 이외에는 딱히 패턴이 없는 상황이라 루턴타운도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유가 일단 하위권 팀에게는 실점은 잘 내주지는 않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맨유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잘 따오지만 현재 공격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루턴타운의 질식 수비를 맨유가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